자, 이어서 청약의 유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전 예비 교섭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 표시이기는 한데 이것이 계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계약 제의가 아니라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 내지는 알려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인하다는 거죠. 청약을 유인한다는 뜻으로서 거래 제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이 해당이 됩니다. 예.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가 청약이라고 하면 내 물건 살 사람들은 나한테 사세요라고 널리 알리는 게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좀 나눠보면 청약은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 상대방에게 이 물건 이 가격에 사세요라고 거래 제의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상대방의 어떤 의사가 합치되어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 상대방과 나를 이 계약 체결이라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켜 버리는 건데 청약의 유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한 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뭘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내가 어떻게 보면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고 이러면 저쪽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오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나의 재고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매가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은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약의 유인의 정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거래 관계나 간습이나 이런 것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나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자, 그러면 이 청약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확정 청약이 될 것인데 확정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기본적으로 그 청약의 효과, 유효해지려면 청약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청약을 받는 사람한테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착할 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뭐 배달 실수가 있다거나 늦게 도착한다거나 했을 때의 문제는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청약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 청약은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래 제의를 하는데 거래할 생각이 있다라면 뭐 며칠까지 회신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간을 말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유효기간 내에 어떤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확정적인 청약이다. 거래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의사 표현과 확정적이라는 의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그럼 이 합리적인 기간이 뭐 하루냐, 3일이냐, 15일이냐, 한 달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 합리적인 기간이란 거는 영어로는 뭐 reasonabl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래의 정황이나 그 업계의 분위기나 이 두 사람이 지속적인 거래 관계였다면 뭐 예전의 거래나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간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은 7일, 뭐 14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뭐 합리적인 기간,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간과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확정 청약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철회 가능 여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이란 게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근데 내가 거래제를 했는데 이거를 취소하면, 아니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취소하면 그것이 유효하냐는 거예요. 한국을 포함을 해서 일본이나 독일 다 대륙법 국가인데 이 확정 청약을 유효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청약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법에서는 청약은 승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거래 제의를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기 전까지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거래 제의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영국법에서의 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회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거래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유효기간이 되게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뭐 하기 때문에 사실 확정 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철회가 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상황을 봐야 돼요. 영미법의 경우에는. 근데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따져 보기 전에 우리가 무역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국제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CISG 제16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철회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청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정 청약이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거나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철회 불능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피청약자가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철회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된다라고 봤을 때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믿고 매수인이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도이나 뭐 여러 가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하지 않고 뭐 상대방이 승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합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뭐 계약의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문제지 청약의 어떤 철회 가능성을 놓고 다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청약의 효력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겠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 청약의 철회 통지도 어떻게 보면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청약의 철회 통지. 자, 그래서 청약의 철회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되고 그 전에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볼게요. 사례를. 10월 1일 날 카디프, 영국의 도시죠. 카디프에 있는 피고가 유역의 원고에 대해서 천상자의 뭐 얇은 뭐 판인 것 같아요. 이거를 편지로 판매 청약을 했어요. 옛날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쓰이죠. 그리고 그 해답을 전보로 달라. 이때 이메일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근데 10월 8일 날 피고가 이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근데 10월 1일 날 보낸 게 열흘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 내용을 보고 가격 좋고 물건 좋고 해서 오케이 거래하겠다 승낙을 의사표시를 해서
피고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4일이 있다가 그것을 이제 서신으로 편지로 다시 확정을 해서 보내죠. 근데 10월 20일 날 10월 8일 날 그 청약 철회를 보냈잖아요, 피고가. 그게 이제서야 10월 20일 날 도착을 해요. 10월 20일 날 도착을 했다는 거는 이미 10월 11일과 15일 날 전보와 편지로 거래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그 뒤늦게 온 거죠. 예. 그래서 이 10월 20일 날 도착을 한 게 다시 말하면 청약의 철회에 대한 통지가 이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청약의 철회 통지는 도달주의죠. 청약의 철회라는 거를 원래 원청약자가 보낸 10월 8일 날 유효한 게 아니고요. 도달한 10월 20일 날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면 청약을 취소하겠다, 청약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것에 대한 유효성이 10월 20일 날 생겨나기 전에 10월 11일과 15일, 정확하게는 10월 11일 날로 봐야 되겠죠. 이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약을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송된 데 효력을 발생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의 통지를 승낙 통지 발신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통신 수단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메일 보냈어요. 10월 1일 당일날 피청약자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 오케이 거래할게 라고 해서 10월 2일 보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상 가능하다, 원칙상 뭐 굳이 규정을 들여다보면은 뭐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역의 실무적인 어떤 이 거래의 통신 수단이 이러한 그 청약의 철회와 관련된 법리가 등장하던 시기와 되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편지가 뉴욕과 카디프가 이제 영국의 그 웨일스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하고 웨일스 지방에 있는 곳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죠. 통신 수단이 편지가 열흘 걸리고 이런 거죠. 옛날 통신 수단이 뭐 안전하게 신속하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청약이 철회가 가능할까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에는 이거 외에도 청약을 거절하면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보고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이 되고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면 그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이 기간을 경과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겠죠. 자,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영미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피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당연히 죽은 사람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약을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약이 된 후에 그 관련된 법이, 국가의 법이 위법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위법적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승낙에 대해서 청약이 있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있으면 양 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
없다라고 봐서 계약이 성립,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승낙을 할 때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할 때는 승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래 제의를 했는 경우에 그 경우에 거래가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A라는 물건에 대한 가격 100만 원을 B가 그대로 수용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B는 1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건을 다는 거죠. 90만 원으로 가격을 할인시켜주면 내가 구매를 할게 라는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승낙이 아닙니다. 반대청약이에요. 반대청약. 역제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청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됩니다. 승낙의 내용과 청약의 조건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내용이 일치하고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적 합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청약의 유효기간과 같은 그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되고 불료식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승낙은 굳이 어떤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않아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유효하지 않는 승낙도 존재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승낙은 앞서 봤던 것처럼 거절이에요.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남기면 거절. 유효하지 않죠. 승낙이 아니죠. 자, 그리고 카운터 오퍼가 있습니다. 반대 청약이죠. 거래의 내용을 바꾸거나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보낸 원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원청약의 효력을 대체시키는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승낙이 있어요. 조건부 승낙. 자, 조건부 승낙하고 반대 청약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청약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추가해서 변경해서 승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승낙을 할 때 뭔가 조건을 추가하면 그것이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같은 강의 자료, 같은 페이지에 위에 적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ISG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ISG 제19조의 청약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인 또는 다른 조건을 포함시키는 경우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어떤 조건을 승낙에 포함하면 이 본질적이란 부분은 밑에 나와 있어요. 이 본질적인 부분 가격이라든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품질, 수량, 인도, 장소, 시기, 책임 범위, 분쟁 해결 방법, 거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고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피청약자가 그런 사소하고 경미하고 미미한 조건을 바꿨어요. 계약의 가격이라든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품질이나 수량에 대해서는 건드린 게 없고 그런 사소한 거를 바꿨어요. 그 사소한 거 바꾼 거에 대해서 청약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소하거나 경미하거나 미미한 내용을 바꾼 조건이 양 당사자의 계약 조건이 된다. 이거는 조건부 승낙이라고. 그러면 반대 청약과 조건부 승낙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CISG 규정에 따르면 그 피청약자의 조건을 단 것이 본질적인 조건 변경이냐 사소하거나 경미한 조건 변경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국가의 법제가 이렇지는 않고요. CISG에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엔나 협약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CISG 제19조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스미도프 교수, 무역계약법에 되게 유명하신 교수, 외국의 교수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청약 자체가 승낙을 명시적으로 제한, 아주 딱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본질적 변경이 아니고, 그리고 이의적이 없다면 이러한 조건이 변경된 승낙은 계약의 일부, 그리고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미도프 교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과서상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실무적인 레벨로 내려오면 좀 분쟁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소송적 시간과 돈에 대한 어떤 낭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사소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매한 승낙이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 달려가지고 뭐 애매하게 승낙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승낙 방법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승낙의 방법은 승낙 방법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전화를 달라든지 이메일을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승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약 뭐 청약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에 맞게 빠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승낙이 아닙니다. 침묵은 절대 승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서 승낙으로 인정받아질 수 있습니다. 행동.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살펴보면 요건 그러니까 청약의 효력이 도달주의란 거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인정하는 바인데, 승낙은 예전부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해가 좀 나뉘었어요. 그래서 승낙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도 발신주의, 그러니까 승낙을 보내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그 시점에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입장, 그리고 승낙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 입장,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입장, 그리고 요지주의도 있습니다. 요지주의는 원청약자가 그 피청약자의 승낙의 내용을 인지한 시점, 이런 내용이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뭐 도달주의와 뭐 발신주의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뭐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뭐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경우. 오늘날은 그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물품 매매와 관련한 유엔 협약인 CISG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외국이나 외국의 국제기구하고 맺은 협약이나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CISG에 가입을 했고 2004년에 가입했죠. 그 이후에 CISG가 국제물품 매매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국제법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CISG의 입장이 뭐냐면 승낙은 도달주의, 그러니까 대하자간이든, 그러니까 대하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나 얼굴을 마주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격지자간은 앞서 우리가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편지예요, 편지. 이런 편지로 보내나 아니면 전화와 같은 대하자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나, 결국에는 승낙의 효력 발생은 언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는 게 입장이에요, CISG.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CISG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미법적으로 그냥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도달주의에 입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또 국내 거래에서는 자국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담으로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면 뭐 대표적인 대하자간, 격지자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우편이나 전보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격지자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전통적인 영국법에서는 이것을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CISG에 있어서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뭐 봉투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기산을 하고 뭐 그리고 도달주의의 최종 마지막 날짜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에 해당이 되면 그 공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돌아오는 일하는 날까지 연장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CIS 제20조의 승낙기간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 또는 텔렉스는 사실 이거는 대하자간이기 때문에 승낙의 통지를 하게 되면 바로 현실적으로 바로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발신과 동시에 전달이 거의 same time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당연히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승낙 통지의 불착과 연차. 이게 이제 도달주의를 할 때의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한테 나의 의사가 도착을 해야만 효과를 발휘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거나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을 승낙자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대하자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끊기지 않는 이상 뭐 전화를 끊겨도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대하자간에 관해서는 내가 수화기 너머의 사람한테 말을 하는 순간 내 말이 뭐 물리적으로 이게 음파가 가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정기적인 신호로 저쪽으로 보내고 뭐 통신 수단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그 음악 그 이제 소리로 바꿔서 뭐 하는 그런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뭐 찰나의 순간이 있겠죠. 0. 몇몇 초의 기간이 있겠지만 사실상 딜레이 없이 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나의 의사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늦게 도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